안녕하세요. 저는 결혼 7년 만에 자유의 몸이 된 30대 여성이에요. 저에게 제 결혼 생활에 대해 한마디로 정리하라고 한다면 저는 차별이라는 단어가 가장 딱 맞다고 생각해요. 정말 결혼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시모에게 끊임없이 차별받았거든요. 듣고 보면 참 치졸하고 어이없는 일들인데 겪는 사람 입장에서는 엄청 기분 나쁘고 화날 일들이거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제 화를 더 돋우는 건 남편과 신우였죠. 시부를 제외한 나머지 시댁 가족들 덕분에 저는 이제 시자 달린 거라면 뭐든 싫은 사람이 됐네요. 지금은 이렇게 싫어하지만 연애 때 결혼 초반에는 저도 분명히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했답니다. 남편은 저를 가정적인 사람이라 좋다고 했어요. 제가 가정적인 건 맞는 말이었거든요. 장녀로 태어나 부모님을 모시는 것은 당연히 제 일이었고 바쁜 부모님을 대신해 하던 요리와 가사일들이 제 몸에는 습관처럼 묻어 있었거든요. 저도 딱히 남한테 해주는 걸 싫어하는 타입도 아니라서 자주 주변 사람들을 초대해서 최근 알아낸 레시피로 요리를 해서 대접하는 일도 많았으니까요. 솔직히 정말로 결혼을 하게 됐을 때는 살짝 겁도 났어요. 남편은 대기업 회사원이었고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으니까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시댁이 잘 사는 것도 저에게는 조금은 부담스러운 일이었어요. 남들이 들으면 신데렐라라며 시집 잘 갔다고 하겠지만 저에게는 그 모든 것들이 낯설고 두려웠거든요. 게다가 저희 집이 그리 잘 사는 형편이 못 되다 보니 더 위축되는 마음도 들었고요. 저희가 살 집도 시부 명의의 집이라는 걸 알았을 때는 정말 조심해야겠다 싶더라고요.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기분이 좋기는 했지만 그것도 잠시뿐이었어요. 바로 남편의 시댁 사랑 때문이었는데요. 그것도 시모와 신우에게 절절 매일 정도로 가까이 한다는 거였어요. 시부는 무서워하면서 말이죠. 그리고 저의 고민은 시모의 차별 때문에 생기기 시작했어요. 별것 아닌 일들이긴 하지만 눈에 띄게 저와 신우를 차별하는 일들이 많아졌거든요. 명절 같은 때에도 신우에게는 명품 스카프를 선물해주던 시모가 제게는 양말 세트를 선물해준다거나 신우 경조사에는 몇십만 원씩 하던 시모가 저희 친정 경조사에는 항상 5만 원만 하시더라고요. 그런 일들이 쌓이기 시작하니까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을 만큼 앙금이 쌓이더라고요. 그리고 말 못하고 쌓여온 일들이 터지기 일보 직전에 그 일이 벌어졌죠. 그날은 아무 연락도 없이 시모가 저희 집 벨을 눌렀어요.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이 저녁에? 애 아빠는 집에 있니? 네, 지금 씻고 있어요. 저는 이때 출산한 지 100일도 되지 않은 상황이었어요. 당연히 손님을 맞을 준비는 되어 있지 않았고 하물며 시모를 맞을 준비는 더더욱 되어 있지 않았죠. 시모는 거실에 앉아 있고 저는 아이가 있는 안방에 들어가 아이를 안고 밖으로 나왔어요. 하지만 시모는 손주에게는 눈길도 주지 않은 채 TV만 보시더라고요. 남편이 나오자 그제서야 시모는 고개를 돌렸어요. 당분간 너희 집에서 지낼 생각인데 괜찮지? 나 네 아버지랑 싸웠어. 지긋지긋한 영감탱이. 늙으려면 곱게 늙을 것이지 어째 나이가 들수록 꼬장꼬장해지는지 몰라? 아버지랑 무슨 일 있었어요? 몰라. 네 아버지 얘기는 꺼내지도 말어. 나도 곧 집을 구해서 나갈 거야. 당장 있을 곳이 없어서 온 거니까 길어도 몇 달 안 될 거니까 그때까지만 있게 해줘. 저는 시모의 말에 거절하고 싶었어요. 출산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제가 시모의 눈치를 보면서 살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제가 둘러서 말해보려고 하는데 옆에서 먼저 남편이 말하더라고요. 알겠어요. 당분간 이 집에서 내 집이다 생각하고 편하게 지내요. 저와 단 한마디 상의도 없이 남편은 시모에게 오케이 사인을 내렸고 저는 튀어나오는 한숨을 삼키느라 애썼어요. 시모가 짐을 가지러 나간 사이에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어떻게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어머님을 모신다고 그래. 나 지금 어머니 모실 수 있는 상황이 아니야. 출산 직후에 시집살이라니. 그냥
친정에서 조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에이, 뭐 그렇게 신경 쓸 일 있겠어? 엄마도 생각이 있으면 자기 괴롭히지는 않을 거야. 그리고 엄마 밖으로 잘 다니시는 거 알잖아. 당신이 신경 써야 할 일은 크게 없을 거라고. 게다가 엄마가 아버지랑 이혼하실 모양이야. 만약에 이혼하면 위자료 두둑이 받는다고 나한테 든든하게 챙겨준대. 희죽거리며 말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니 한숨이 다시 터져나오더라고요. 솔직히 시모가 하는 말이 그런 거지. 실제로 위자료를 지금 시모가 가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보, 지금 당장 가지고 있는 돈이 아니면 진짜 나중 일은 모르는 거야. 혹시라도 모르니까 지금을 생각해, 응? 그런 실체 없는 돈에 휘둘리다 보면 나중에 곤란한 건 자기라고. 그러나 제 말이 귀에 들리지도 않는지 남편은 성의 없이 손만 휘휘 저으며 괜찮대도 하면서 저를 달래듯 말하더라고요. 결국 그 길로 시모와 같이 살게 되었어요. 그 불편한 시간, 공간, 눈빛, 진짜 미치겠더라고요. 애 젖먹이는 것도 눈치 보며 먹여야 하고 화장실 가는 것조차 내 맘대로 못 가는 상황이 지속됐죠. 시모는 나름대로 바쁘게 살더라고요. 방 하나를 비워두니 거기에 명품 가방에 시계, 액세서리까지 전시해두고는 홀로 서기 하겠다며 들락날락거리더라고요. 그때부터는 조금 편했어요. 하지만 마주치지 않고 나서는 다른 상황이 또 저를 불편하게 하더라고요. 시모는 돈이 생기면 신우부터 챙겼거든요. 솔직히 저도 제 가족부터 챙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우리 애한테는 진짜 눈길 한 번을 안 줬거든요. 게다가 우리 집에서 살고 있는데 어째서 돈을 신우에게 다 쓰는지 이해가 안 갔어요. 솔직히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지금 방 하나 비워두고 밥하고 빨래해주는 사람에게 돈 한 푼 줄 법도 한데 전혀 그럴 기미가 없더라고요. 그래도 그러려니 했어요. 팔은 안으로 굽는 거고 시모가 이러면 나도 친정엄마한테 더 잘하면 되겠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제 분노를 폭발시키는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도 우리 아기 100일 때요. 솔직히 신혼의 아기가 100일이었을 때 시모가 이것저것 챙겨준 터라 저도 솔직히 그만큼은 아니더라도 뭔가 해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100일이 되니 코빼기도 보이지 않더라고요. 가족끼리 조촐하게 하기로 한 건데 저녁 식사 시간이 다 되도록 아무도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기다리다 지쳐 그냥 나라도 애 100일 챙겨줘야겠다 싶어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둔 아기 100일상에 올릴 음식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애만 먹는 게 아니니 찜갈비며 잡채며 미역국까지 해놨는데 음식이 사라져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음식의 행방을 찾다가 시모가 생각났어요. 우리 집 냉장고에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셋뿐이니까요. 남편에게 연락하니 역시 신우집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신우집에 찾아갔어요. 갔더니 세상에 제가 만든 음식들을 신우 내외랑 아이들이 다 먹어버렸더라고요. 찌끄러기만 남은 제 반찬통을 보니 열이 치솟았어요.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우리 애 100일인 거 내가 아침에 말했지. 일찍 들어오라고 했는데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가 여기 계셔서 모시고 가려고 했지. 그런데 왜 이렇게 화가 났어? 그럼 화 안 나게 생겼어? 사람들은 코빼기도 안 보이지. 내가 만든 음식은 다 사라졌지. 어머님, 어떻게 우리 애 100일에 쓸 음식을 말도 없이 홀라당 가져가실 수가 있어요? 어머, 얘 말하는 것 좀 봐. 네 애만 중요하니? 나한테는 우리 딸 손녀도 귀해, 응? 너보다 내 새끼 뱃속에서 나온 애가 더 귀하다고. 너도 설마 내가 지금 돈 없고 백 없다고 나한테 뭐라 하는 거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정말 저속하다, 응? 어머님이 돈이 없기는 왜 없으세요? 그만한 명품들 있으면 웬만한 집 한 채 정도는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황이 정말 웃기잖아요. 내 새끼 음식 차려놨는데 어머님이 음식을 다 가져갔으니까 제가 화내는 건데 왜 이야기가 거기로 튀어요? 제 딸 음식을 대체 왜 가져가셨냐고요? 어머, 반찬 좀 가져갔다고 시어머니를 잡네 잡아. 꼴랑 몇 개 가져온 거 가지고 이 난리를 쳐?
그 반찬 몇 개를 만든 건 저잖아요. 게다가 신우한테 그렇게 퍼다 주시는 거 이해하거든요? 그런데 인간적으로 제가 만든 것까지 여기 가져오시는 건 좀 아니죠. 제가 어머님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까지 다 해드리는데 이런 식으로 신우하고 차별하시는 건 너무하지 않아요? 게다가 손주들까지 차별하시잖아요. 차별이라니? 나는 없이 사는 너희 올케가 눈에 밟혀서 이러는 거야. 그리고 차별을 한들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네가 우리 집 사람이니? 넌 부혜자잖아. 없이 사는 신우요? 우리 집보다 평수도 넓은 데다 애도 하나뿐이고 남편은 돈 잘 벌어서 일도 안 하는 신우가 없이 살아요? 왜 이래 당신? 그만 좀 해. 왜 이렇게 심술궂게 굴어? 그것도 누나 집까지 와서. 너도야. 넌 도대체 어느 집 가장이니? 애 100일에도 늦도록 남의 집에 가 있는 네 꼴은 정상이냐? 애 100일상 뺏긴 걸 버젓이 보고도 누나 집에서 있는 게 좋으면 그냥 누나 집에서 지내. 어머님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화를 삭히지 못했고 복수를 하기로 했어요. 그냥 시모가 나갔으면 하는 마음으로요. 시모 생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을 때 저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음식을 가득 했어요. 꼬막, 조기, 찜갈비에 전까지. 아침부터 점심까지 꼬박 음식을 만들었는데 시모가 제 앞에서 한마디 하더라고요. 내 생일이라고 챙기는 건 좋은데 그렇다고 저번에 내가 화낸 일이 풀릴 거라고 생각하지는 마. 네가 이렇게 아양을 떨어도 난 안 넘어가. 그 말에 저는 속으로 웃었어요. 그리고 시모가 방으로 들어가자 그 음식들과 반찬까지 탈탈 털어 친정으로 가지고 갔죠. 친정에서는 무슨 잔치하냐며 좋아하셨고 그렇게 먹고 즐기다가 저녁 무렵이 됐죠.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라고요. 엄마 생일인데 어디서 뭐하고 있는데? 그리고 아침에 하던 음식들은 다 어디 갔어? 밥이라도 먹으려니 반찬이 하나도 없잖아. 아침에 하던 음식? 그건 죄주인 찾아갔지. 친정에 갖다 주려던 거였어. 집에 반찬 없으면 시켜 먹어. 당신 그걸 지금 말이라고. 됐고 빨리 들어와. 엄마 지금 쫄쫄 굶고 계시거든? 그러니까 시켜 먹으라니까. 나 오늘 늦게 들어갈 거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 생일에 생일상도 안 차리는 며느리가 어딨어? 내 새끼 생일 음식 가져간 사람이 누군지 잊었어? 다들 자기 가족만 챙기는데 나도 내 가족 좀 챙길게. 뭐가 나빠? 그니까 나 찾지 말고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내. 나도 가족끼리 오붓하게 지낼게. 저의 빈정거림에 남편이 먼저 전화를 끊었더라고요. 그러면 누가 무서워할 줄 알았나 봐요. 저는 실컷 놀고 저녁 늦게 집에 들어갔어요. 시모가 깨어있더라고요. 저를 보더니 역시나 한 소리 하셨죠. 시모 생일도 안 챙기는 며느리가 여길 왜 들어와? 어이구, 내가 복이 없는 년이지. 생일에 미역국도 못 먹는 내가 무슨 복이 있어. 내가 전생에 뭔 죄를 지었길래 이런 생각 없는 며느리가 집에 들어왔나 몰라? 어머님, 섭섭해하지 마세요. 어머님이 하시는 대로 그대로 제가 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전생의 죄는 제가 지었겠죠. 제가 해놓은 음식이며 물건이며 싹 다 누가 가져가는 팔자라니. 도대체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길래 매번 이렇게 남 좋은 일만 하나 모르겠네요. 그쵸? 한껏 빈정거리는 제 말에 시모는 부들부들 떨며 말을 잇지 못하더라고요. 이렇게까지 하고 싶은 생각은 없었는데 아침에 시모에게 들은 말 때문에 화가 나서 말이 막 나와버리더라고요. 그런데 그 뒤로 음식이나 물건을 신우에게 가져가는 일은 없어졌어요. 그렇지만 매번 자기가 위자료 받으면 너한테는 절대 못 준다며 중얼거리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그깟 돈 필요 없으니 빨리 우리 집에서 좀 나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었죠. 그렇게 시모와 싸우고 한 달쯤 지났을 때 시모가 저와 남편을 불렀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해보니 며느리가 주는 눈칫밥도 이제는 먹고 싶지 않고 이래저래 억울한 일이 많으니 이 집에서 나가 새로 거처를 마련할 생각이다. 그러니 내가 들어갈 곳의 전세금을 너희가 마련해. 시모의 그 말에 저는 어이가 없어서 입이 떨어지지도 않더라고요.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으세요? 못해도 1억은 너희가 해줘야 되지 않겠니? 혼자 살아도 제대로 된 곳에 들어가려면 그 돈도 모자라긴 하지만. 어머님, 그럴 필요가 뭐 있겠어요? 차라리 그냥 집에 돌아가시는 게 괜찮을 것 같은데요. 솔직히 각방 쓰는 거나 별거나 뭐가 달라요? 이번 기회에 가서 이혼 결정 지으면 될 것 같은데. 난 그 집엔 절대 안 들어가. 내가 미쳤니? 그 양반이랑 다시 얼굴 마주하게? 그럼 아가씨 댁은 어떠세요? 어머님이 많이 좋아하시고 또 편해하시잖아요. 그쪽으로 가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없이 사는 딸 신세 망칠 일 있니? 어떻게 딸 집에 들어가서 살아? 신우가 왜 없이 살아요? 우리보다 집 평수도 넓고 돈도 우리보다 더 많이 벌잖아요. 우리 집에 있기 싫으시면 아가씨 집도 괜찮죠. 내가 아니라 네가 싫은 거겠지. 왜? 한 달에 방값이라도 줘? 월세라도 내야 하니? 내가 내 아들 집에 와서 살면서 꼭 그렇게 해야 해? 월세 주실 생각은 있으셨어요? 그냥 아가씨 댁에 가세요. 저희 1억 없어요. 내가 너희 돈 떼어먹는 데니? 웃겨 진짜. 네 시아버지한테 위자료 받으면 나도 다 줄 거야. 시모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돈이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가 없잖아요. 저는 육아휴직, 남편 혼자 버는 데다가 저축해놓은 돈도 많이 없는 상황에서 저는 반대할 수밖에 없었어요. 조금만 시간을 줘봐요. 돈을 마련할 방법이 있는지 좀 알아볼게요. 반대하려는 저를 말린 건 남편이었어요. 무슨 생각이 있어 이러나 보다 싶어 방에 들어갔을 때 물어봤어요. 당신이 무슨 돈이 있어서 해드린다는 거야? 진짜 해드릴 거야? 그냥 시간 끌기야. 대놓고 안 된다 말 못하잖아. 그 사이에 누군가는 해결해 주겠지. 남편 말은 그냥 이 상태 그대로 지켜보자였어요. 저는 빨리 나갔으면 해서 좀 실망했지만 이해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 이후 시모의 명품 쇼핑이 심상찮더라고요. 무슨 돈이 생겨서 저러나 싶었는데 신우가 좋나 보다 했었거든요. 시부와 살 때도 명품 쇼핑을 자주 했던 터라 별 신경 쓰지 않고 있던 저는 며칠 뒤 깜짝 놀라고야 말았어요. 제 자산관리 어플에 제가 쓰지도 않는 카드 내역과 카드론 내역이 있었거든요. 처음에는 오류인가 싶었는데 아니더라고요. 그 카드는 제가 만들어서 초창기에 조금 쓰다가 최근에는 쓰지 않고 내버려둔 카드였어요. 더 좋은 혜택의 카드가 나와서 그걸 그냥 둔 것인데 그게 왜 사용됐는지 알 길이 없었어요. 저는 부랴부랴 카드부터 찾았어요. 그런데 본래 있어야 할 자리에 카드가 없더라고요. 혹시나 싶어 저는 카드사에 들어가 쓴 내역을 훑어봤어요. 그리고 그 카드가 시모 손에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시모가 산 가방이 카드 내역에 떡하니 찍혔더라고요. 저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었어요. 이 얼얼한 배신감. 이 카드를 시모가 뒤져서 가져갔을 리는 없고 분명히 남편이 찾아서 줬겠죠. 기다려보라더니 이 꼴을 보게 하려고 기다리라고 했나 싶었어요. 카드는 한도 끝까지 사용한 상태고 카드론도 1,000만 원 가까이 받았더라고요. 저는 열이 받아서 시모를 찾아 신우집까지 갔어요. 들어가는데 남편 신발이 거기 있더라고요. 이놈은 또 여기 왜 와 있는지. 그치만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 번에 싸잡아 추궁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시모에게 가서 말했어요. 어머님, 제 카드 돌려주세요. 무슨 카드? 난 몰라. 네 카드를 왜 내가 가지고 있어? 그래요? 알겠어요. 저는 시모의 말에 당장 폰을 들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어요. 네, 안녕하세요. 카드 정지하려고 하는데요. 네, 모르는 사람이 카드를 쓰고 있어요. 도둑 맞았나 봐요. 제가 내용을 다 말하기도 전에 시모가 제 전화를 획 뺐더라고요. 왜 네 맘대로 카드를 정지해? 어머님은 모르신다면서요. 그리고 제 카드 제가 왜 정지를 못 시켜요? 어머님이 가져가신 게 맞잖아요. 이번에 나온 카드비 어떻게 정산하실 거예요? 제 말에 시모는 남편을 쳐다보더라고요. 저는 옳다구나 싶었어요.
넌 왜 내 카드 훔쳐서 어머님한테 드렸어? 도둑이니? 그리고 주고 싶으면 네 카드 주지 왜 남의 카드를 주고 난리야? 아, 좀 그만해. 그깟 카드 얼마 썼다고 여기까지 와서 이 난리야? 그 금액이 얼마가 됐던 가족끼리 이러면 안 되지. 최소한 예의라는 건 있어야 할 거 아니야? 말 한 번 잘했다. 네가 말한 그 예의에 남의 카드 훔쳐가는 건 잘못 아니야? 이 집구석에서 내가 차별받은 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건 상황이 다르잖아. 그 카드값 못 갚으면 내가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 신용도 팍팍 떨어져서 신용불량자 되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내주면 되잖아. 얼만데? 1,400이다 이놈아. 카드값이 400에 카드론이 1,000이야. 제 말에 남편이 깜짝 놀라 시모를 쳐다보더라고요. 위자료 나오면 다 갚아줄게. 그동안만 좀 어떻게 해줘, 어? 위자료 받으면 그 정도는 푼돈이야. 지금 그 푼돈이 없잖아요. 그 위자료는 대체 언제 받으시는 건데요? 아니, 아버님이랑 이혼하실 마음은 있으세요? 실체도 없는 돈을 믿고 이렇게 큰 돈을 쓰시면 그걸 갚아야 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데요? 지금 당장 메워야 하는데. 옳게, 너무한 거 아니야? 엄마가 어련히 알아서 쓸 때 썼겠지. 쓸 데 없는데 돈 쓰고 막 그럴 리 없잖아. 시어머니한테 그 정도도 못 해주는 거야? 거드는 시누의 말에 저는 열이 한 단계 더 올랐어요. 그런데 머리는 더 차분해지더라고요. 그럼 아가씨가 카드값 내시면 되겠네요. 어머님이 사용하시는 돈의 절반이 아가씨 댁에 돈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가씨한테 받을게요. 그럼 될까요? 아니, 왜 그걸 나한테 받아? 올케 진짜 상식 없는 사람이네. 이 보세요. 그거 난 한 푼도 쓴 적 없거든? 그러니까요. 그렇게 어머님 편 들고 싶으시면 아가씨 돈으로 카드값을 갚고 하시라는 말이에요. 솔직히 어머님 위하신다면 그 정도 가능하잖아요. 이거 봐요. 아무도 이 카드비 안 내준다고 하잖아요. 몰래 카드 가져가 놓고 카드비는 저한테 다 맡길 생각이었던 거잖아요. 그 말에 아무도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저는 진짜 화가 너무 났어요. 카드를 준 남편도, 카드를 쓴 시모도, 카드로 혜택을 본 신우도. 저는 좋은 생각이 났어요. 이때쯤에는 2판 4판이고 이혼을 생각하고 있었기에 그냥 막 나가기로 했거든요. 어차피 긁은 사람은 어머님이시니까 어머님이 카드값 갚도록 할게요. 그 말에 시모가 멀뚱멀뚱 쳐다만 보더라고요. 제가 하는 말을 못 알아들으시더라고요. 아니, 자기는 낼 생각이 없는데 지가 저런들 무슨 상관이야? 이런 표정이었죠. 저는 그런 시모의 표정을 뒤로하고 남편에게 말했어요. 곧 이혼 서류 갈 거니까 알아서 해. 남편이 뒤에서 소리쳤지만 저는 무시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에 돌아와서 제가 한 첫 번째 일은 시모 방에 있는 명품 액세서리와 시계, 가방을 싸그리 담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걸 다 전당포로 가져갔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고가의 전자기기나 명품 가방을 맡기고 돈을 빌린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전당포에서 돈을 빌렸어요. 그것들을 다 맡기니 카드값보다 좀 더 나오더라고요. 명품 가방 같은 건 원래 그렇게 크게 쳐주지는 않는데요. 시간이 지나면 또 값이 떨어지기도 하니까요. 다 팔고 나온 전당포 앞에서 저는 카드사에 전화해서 카드빚부터 싹 다 갚아버렸어요.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으로 집으로 갔죠. 집에 갔더니 시모가 흥분해 있는 상태더라고요. 이제껏 이런 모습은 본 적이 없을 정도로요. 그 모습을 만든 게 저라는 사실에 참을 수 없이 통쾌해서 웃음이 났지만 꾹 참았어요. 너 미쳤니? 미치지 않고서야 어떻게 남의 물건을 가져다가 함부로 팔 수가 있어? 내 물건 다 어디 갔어? 어디 갔냐고? 걱정 마세요. 그 물건들 다 전당포에 맡겼어요. 그리고 받은 돈으로 카드값 다 갚았고요. 1,400만 원 들고 가시면 그대로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다행이죠? 최소한 다시 되돌려 받을 수는 있으실 테니까요. 뭐? 이 피도 눈물도 없는 년, 어떻게 그걸 다 가져가서 맡길 수가 있어?
내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권리가 너한테 있어? 그럼 제 카드 마음껏 쓸 수 있는 권리는 어디 있었는데요? 피도 눈물도 없어요. 그 말 그대로 돌려드릴게요. 어떻게 육아휴직 중인 며느리 카드 펑펑 쓰고는 안 갚을 생각을 하세요? 저와 시모가 싸우는 걸 보자 남편은 제 손목을 붙잡더니 이야기 좀 하자고 돌려 세우더라고요. 너 진짜 너무하다. 이혼 이야기도 그렇고 어머님 일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해. 내가 알아서 다 해결했을 텐데 왜 일을 크게 벌려? 네가 더 너무하지. 네가 하는 말은 다 너 스스로한테 해야 하는 말 아니야? 누가 들으면 고해성사인 줄 알겠네. 그렇게 시모와 신우가 좋으면 그 집 가서 살아. 여기 있는 처자식 다 무시하는데 네가 아빠고 남편이야? 해결? 네가 뭘 해결해 줄 수 있는데? 아까 그럼 카드값 누가 갚아줄 거냐고 물었을 때 왜 대답도 안 했어? 갚을 생각이 없었으니까 그랬던 거 아냐? 가족이잖아. 당신이 힘들면 나도 도와주려고 할 거야. 이번 일도 그래. 힘든 엄마 생각해서 한 일이야. 그걸 왜 그렇게 비꼬아서 생각하는 건데? 그건 네 생각이겠지. 비꼬아서 생각한다고? 너는 그럼 상식적으로 생각을 좀 해. 솔직히 나는 이혼? 소송으로 가도 상관없어. 난 잘못한 거 하나 없으니까. 내 카드 몰래 가져다 심어준 당신 잘못이 더 크거든. 그러니 당신이 나한테 위자료 주는 건 정해진 결과야. 그러니까 당신이 어머님 잘 모시고 살아. 나는 소송 진행하는 동안 친정 갈 거니까. 그 마지막 말을 듣고서야 남편의 정신이 돌아오는 듯 보였어요. 그 눈빛에 당황함이 가득했거든요. 제가 없으면 누가 시모 밥하고 빨래해줘요? 시모는 시부집에서 가정부가 해주는 대로 살았으니 살림은 하나도 모르거든요. 잠깐만. 당신이 집 나가면 누가 어머니를 모셔? 안 돼. 이혼은 절대 안 돼. 내가 이혼할 만큼 잘못한 건 아니잖아. 잘 생각해봐. 아버지랑 어머니 이혼하면 위자료 빵빵하게 나와. 우리한테도 얼마 떨어지겠지. 근데도 진짜 이혼할 거야? 난 돈 필요 없어. 지금 당장 가정부가 필요하면 용역업소에 연락해. 저는 그렇게 말을 던지고는 그 자리에서 바로 시부에게 전화했어요. 아버님,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하는데 지금 경황이 없어서요. 저희 부부 이혼하려고요. 제 전화에 시부는 가족 전원을 집으로 부르셨어요. 한 번은 거쳐야 할 일이었죠. 시부는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어요. 저는 시부에게 그간 있었던 일들을 모두 설명했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시부의 얼굴이 벌겋게 일그러지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시모의 얼굴은 헬쓱하게 질렸고요. 이 여팬네가 이혼 전에 별거 하자고 하더니 기어이 아들 집에 기어 들어갔어? 아니 얻어먹으려고 갔으면 조용히 잘 있을 것이지. 왜 분란을 만들어서 애들 이혼 이야기까지 나오도록 만들어? 내가 왜? 뭘 잘못했어요? 그래, 100번 양보해서 내가 잘못했다고 쳐. 그런데 내 물건 가져다가 멋대로 판 며느리도 잘못했잖아요. 근데 왜 나한테만 난리예요? 아버님, 그 물건 판 거 아니고 전당포에 맡긴 거예요. 그 돈으로 제 카드빚 갚았고요. 결제일이 코앞이라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고 사실 그 카드값만큼 가져가면 다시 되돌려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엄밀히 따지자면 판 건 아니죠. 옳게. 아무리 그래도 사람 물건을 마음대로 가져갈 필요가 있었어? 아가씨, 그렇게 어머님을 위한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전당포에 맡겨놓은 명품 다 찾아오시면 되잖아요. 본인 돈으로. 어머님 목숨보다 소중한 거라잖아요. 딸이 돼서 그것도 못 해줘요? 그것보다 배는 받아오셨으면서. 제 말에 결국 시모도 신우도 입을 꾹 닫더라고요. 신우는 시모 명품을 되돌려줄 생각도 없어 보였고요. 본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면 남한테 그걸 강요하지 마요. 아시겠어요? 이거 봐요. 내가 이 꼴을 보고 살아야 해요? 당신이 위자료를 계속 적게 말하니까 내가 이혼을 못 하잖아요. 빨리 내가 원하는 만큼 해주고 이혼해줘요. 그제야 감이 오더라고요. 어머님이 이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이혼을 왜 안 하나 싶었거든요. 위자료가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던 모양이었어요. 그런데 시모의 말에 시부의 표정이 참 오묘하더라고요. 웃는 것도 우는 것도 아닌 그런 이상한 얼굴. 뜸들이던 시부가 말을 꺼냈어요. 당신 원하는 대로 이혼해줄게. 근데 위자료는 아마 없을 거야. 그게 무슨 소리예요? 당신 재산이 얼만데? 당신이 위자료 적다고 할 때부터 조금씩 처분해서 이제 별로 없어. 그래도 3억 정도는 가지고 있어. 그런데 그마저도 기대 못할 거야. 내가 당신이랑 이혼하려는 게 당신 사치랑 낭비 때문이었거든. 근데 이거 봐봐. 자식들 이혼까지 하게 만들었으니 당신은 유책 배우자인데다가 며느리한테 위자료를 줘야 할지도 모를 사람이 됐어. 내가 재산을 나눠도 당신한테 돌아갈 몫에서 위자료를 다 빼면 얼마 안 남아. 그 말에 시모의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고 남편과 신우의 얼굴도 당황함으로 말을 못하더라고요. 실체 없는 돈을 믿었던 남편과 신우의 벙찐 표정이 압권이었어요. 저는 두 사람의 얼굴을 보며 속으로 한참 웃었어요. 당신 거짓말이죠? 설마 그 돈, 땅 다 팔았어요? 아니지. 팔면 돈이라도 남을 텐데 그거 다 어쨌어요? 어쨌긴 기부했어. 아깝기는 했는데 당신한테 뺏기는 것보다는 기분이 훨씬 낫더라고. 적어도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느낌은 아니었으니까. 그게 말이 돼요? 진짜 내 돈, 내 위자료 어디 갔냐고요? 당신 나 속일 생각하지 말아요. 뭐? 나한테 돈 맡겨놨어? 왜 맨날 내 얼굴만 보면 돈 타령이야? 내가 번 돈 집에서 펑펑 쓰기만 하고 한 푼 모아놓은 것도 없는 주제에 어디서 돈돈거려? 나도 위자료는 받아야죠. 어떻게 이렇게 사람 뒤통수를 칠 수가 있어? 싸우는 시부모를 보며 저는 제가 있을 곳이 아니라는 생각에 집에 가려고 현관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그때 남편과 신우가 제 뒤를 쫓아와 구두를 신으려고 하더라고요. 딱 보니 시모 버리고 도망가려는 꼴이더라고요. 그렇게 가족사랑 어쩌고 하더니 어머님 돈 못 받을 것 같으니까 도망치는 거야? 진짜 뻔뻔들하다. 마지막 정도 뚝 떼줘서 너무 고마워. 당신 하는 거 보니 나 늙어서 쓸모없어지면 어떻게 행동할지 딱 보여. 이혼하는데 망설임까지 가져가줘서 고마워. 빈정거리는 제 말에 남편은 얼굴만 벌겋게 된 채 말도 못했고 신우는 모르는 척 하더라고요. 나중에 들으니 시모는 결국 빈털터리로 내쫓기게 됐고 전 남편은 집을 시부에게 반납하고 시부 집에 들어가 살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이후 저는 합의로 이혼을 잘 마무리하게 됐어요. 소송으로 갈 줄 알았는데 합의가 된 이유는 시부 덕분이었어요. 남들 눈을 많이 신경 쓰시는 분이었거든요. 저는 그 이후로 시자가 달린 건 진절머리가 나서 가까이 하고 싶지도 않더라고요. 그래서 연애도 하지 못하고 있는 중이죠. 시부에게 받은 돈과 위자료로 받은 돈을 합치면 지방에 방 하나 전세받을 정도는 돼서 지방 내려가려다가 아픈 친정아버지 때문에 친정에서 지내기로 했어요. 손주가 있으니 집안 분위기는 더 좋아졌죠. 이혼한 지 3년이 지났을까요? 그해 가을 추석을 앞두고 친정아버지의 지병 때문에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을 방문하게 됐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전 시모와 전 남편, 전 신우와 마주쳤어요. 상대방은 우리가 온 건지도 모르고 싸움에 한창이더라고요. 듣고 싶지는 않았으나 들려오는 대화를 유추해보니 전 시모가 위암에 걸려 입원해야 하는데 둘 다 자기가 못 모신다며 서로 떠넘기고 있었어요. 신우는 자기 혼자 사는 집이 아니라 돌볼 수 없다고 하고 전 남편은 시부가 싫어해서 모실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 사이에 끼인 시모의 표정이 피곤과 절망으로 절어있는 게 한눈에 보이더라고요. 그걸 보지 못한 채 두 남매는 싸우기에 급급했어요. 아니, 누나가 더 많이 받았잖아. 나는 엄마 때문에 이혼까지 했다고. 그것만 아니었으면 봐줄 사람도 있었겠지. 내가 뭘 더 받아? 얘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게다가 이혼한 건 네 잘못이지 왜 남한테 뒤집어 씌워? 결혼 전에는 나보다 네가 더 많이 엄마한테 받지 않았어? 내가 월세 내잖아. 매달 내는 것도 얼마나 많은지 알아? 얼마 안 되는 월세 내주면서 나한테 생색내는 거야? 그럼 월세 앞으로 내가 낼 테니 네가 엄마 돌보면 되겠네. 전 시모는 두 사람을 피해 조용히 대기석으로 와서 앉더라고요. 바로 저희 옆자리였는데 저희는 신경을 쓰지도 못하더라고요. 그때 친정아버지가 한 말씀 하셨어요. 너 이혼한 거 참말로 잘한 짓이다. 저런 집구석에 있었으면 저 시모 간병은 너 혼자 다 했을 팔자 아니냐? 그랬을지도 모르죠. 근데 지금은 저 집 식구 아니잖아요. 그제서야 시모는 저희를 눈치챈 듯 하더라고요. 순간 깜짝 놀라던 얼굴이 곧 팔짱을 낀 아버지와 저를 보더니 부러움으로 물들어가는 게 보였어요. 큰 병 얻은 건 유감입니다만 긴 병에 효자 없는 거 아시지요? 본인 앞날은 본인이 잘 챙겨야 하겠네요. 친정 아버지의 말에 전 시모가 눈시울을 붉게 적시며 말하더라고요. 그러게나 말이에요. 내가 무슨 짓을 했는지. 며느라가 내가 참 잘못했어. 내 배 아파 낳은 자식들이 아픈 엄마 안 돌보려고 싸우는 걸 보니 이 세상 헛살았다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 네가 있었으면 이런 비참한 꼴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누구든 그 집에 며느리가 있으면 며느리만 죽어났겠죠. 그렇게 애지중지 자식들만 챙기면 뭐해요? 인간들이 돈 없는 엄마는 이제 엄마로도 안 보는데. 마음을 좀 더 곱게 쓰셨으면 애초에 며느리 차별을 안 했으면 낙동강 오리알 신세는 면했을지도 모르죠. 그래, 다 내 잘못이고 다 미안해. 너 우리 아들이랑 다시 결혼해서 날 돌봐줄 수 없겠니? 이러다 진짜 요양병원에 죽을 때까지 갇혀 지낼지도 몰라. 시모의 말에 먼저 반응한 건 친정 아버지였어요. 끔찍한 소리 그만하세요. 이게 무슨 경우 없는 소리입니까? 예? 남의 귀한 딸 데려가서 흠집 내놓고 만신창이 만든 거 사과는 못할 망정 이제와 제 몸 아프다고 우리 딸한테 수발 들라고 하는 게 말이 되냐고요. 세상에 어이가 없어서. 그쪽 집안에서는 우리 딸이 눈에 못 미쳐도 우리 집에서는 곱게 자란 귀한 딸이라고요. 사람이 염치라는 게 있으면 말이야 저런 소리를 하지 말아야지. 아프다는 걸 핑계로 어떻게 내 귀한 딸한테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할 수 있어요? 인간이 덜 됐지.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며느리한테 병수발을 시켜? 아니, 그걸 이유로 재혼을 하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말이지. 친정 아버지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더군요. 제가 처음에 이혼했다고 했을 때는 죽어도 그 집 귀신이 되어야 한다며 저에게 한 소리 하시던 아버지였지만 아버지도 시모의 말에 버럭하시고 말았던 거예요. 제게 들었을 때는 과장된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이야기는 양쪽 이야기를 다 들어보지 않으면 진실을 알기 어렵다며 저에게 말하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 입장에서는 제가 별거 아닌 일에 참지 못하고 이혼을 결정한 거로 보였을 테니까요. 그런데 직접 만난 시모의 생각보다 더 뻔뻔함에 아버지도 제가 한 말들이 모두 거짓이 아니라 진실이라는 걸 알게 되셨어요. 우리 딸 절대로 다시 못 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안 됩니다. 저런 집구석에 들어가서 평생을 수발 들라고 할 거면 아예 우리 집에서 처녀 귀신으로 죽게 만드는 게 낫겠소. 결국 아버지의 호통에 시모는 말을 더 이상 잇지 못했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큰 소리에 피가 나도록 싸운 두 남매가 저희 존재를 눈치채고 가까이 다가왔어요. 오랜만이네. 엄마가 또 무슨 이야기 했어? 병수발 들어줄 사람 없다고 나더러 당신이랑 재결합하래. 그 소리에 우리 아버지가 버럭하셨고. 그 말에 전 남편의 얼굴이 확 일그러지더라고요. 당신이랑 아가씨, 어머님 말이라면 죽는 신용이라도 하는 사람들이었잖아. 그렇게 죽고 못 살게 애틋하던 사이였는데 이제는 그런 것도 없나 봐. 서로 안 모시려고 피 터지게 싸우는 거 보면. 그런 거 아니야. 우리도 다 사정이 있어서 그런 거고. 그래, 그렇겠지.
이야기 다 들었어. 아버님 재혼하셨다면서? 그 사이에 자식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머님 위자료도 날아가고 이번에는 상속도 날아갈 판이잖아. 그러게, 내가 뭘 했어? 실체도 없는 돈에 휘둘리지 말라고 했지? 분명히 받을 수 있는 돈이었어. 그리고 액수는 크지 않지만 위자료를 받기도 하셨고. 근데 그걸 한순간에 다 날려버렸다고. 아니, 어떻게 지금 이렇게 살면서도 그 명품에 대한 욕심을 못 버리는 거야? 누나도 나도 불안하니까 카드나 현금을 못 주는 거야. 저번에도 내 카드로 쓴 돈 생각하면 진짜. 들어보니 시모가 저한테 한 것처럼 전 남편에게도 그대로 했던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자기가 당해보면 그게 얼마나 짜증나고 열받는 일인지를 여실히 알게 돼요. 지금 전 남편처럼요. 당해보니까 잘 알겠지? 내가 그 당시에 어떤 마음이었는지. 지금에 와서 꺼낼 이야기는 아니지만 말이야. 지금이라도 그 열받는 기분을 당신이 알게 돼서 참 기쁘다. 나만 알고 있기엔 너무 화나는 일이었거든. 제 말에 전 남편은 그저 찡그린 얼굴로 답을 하지 않더라고요. 입이 있으면 뭐해요? 할 수 있는 말이 없잖아요. 구구절절 제가 하는 말이 다 맞았으니까요. 게다가 시부는 그 내연녀와 자식에게로 재산을 모두 옮겨놨다고 하더라고요. 전 남편과 신우는 시모를 데리고 다시 나가더라고요. 그래도 남매가 같이 시모를 모시고 온 걸 보면 시모도 그렇게 자식 농사를 망치진 않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몇 달 후에 들린 소식을 들으니 제 생각이 잘못됐다는 걸 알게 됐어요. 두 사람은 참 끝까지 자기들 생각만 했고 시모는 자식을 잘못 키운 벌을 받았더라고요. 그렇게 애지중지 며느리랑 차별해가며 잘해준 자식 둘에게 버림받고 외면당한 시모가 요양병원에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전문병원에서 치료받아야 하는데 연세가 많다는 핑계를 대며 적극적인 치료를 피한다는 이야기를 들으니 딱하기도 하고 자기 묘자리 자기가 팠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 이후로 그 사람들의 소식을 들은 적은 없어요. 솔직히 더 이상 관여하고 싶은 생각도 없고요. 지금 저는 그 어느 때보다도 충만하게 하루를 보내고 있거든요. 처음에 이런 이유로 이혼을 했을 때는 내 인생에 내가 잘못된 줄을 그어버린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들었었거든요. 내가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좀 더 참았더라면 더 나은 미래가 그 어디쯤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요. 그런데 만약 제가 이혼을 하지 않았다면 저라는 사람은 망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혼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라는 생각도 들고요. 연애는 둘이서 하는 거지만 결혼은 온 집안이 하는 거잖아요. 그만큼 맞춰야 하는 사람도 많을 수밖에 없고요. 제가 무조건 양보하면 저는 실속 없이 모든 걸 뺏길 수밖에 없고 제가 무조건 가지려 하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척당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밸런스를 맞추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솔직하게 말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과 트러블이 있더라도 남편이 제 몫을 다해 저와 소통해준다면 굳이 헤어질 필요까지는 없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시댁 구성원들은 거의 다 저를 밀어내는 상황이었으니까요. 이럴 때는 과감하게 행동하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지만 그것이 나의 정신적인 고통과 과도한 스트레스를 포기할 만큼의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도 했으니까요. 그 당시 저에게는 나부터 살고 봐야지라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지만 아무도 저를 위해주지 않는 그곳에서는 저라도 저를 챙길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저는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 거죠. 예전만큼 풍족하진 않아도 제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제가 하기 싫은 건 하지 않는 생활만으로도 마음이 편하고 만족스러워요. 이렇게 제 이혼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지금은 지인들과 농담도 하고요. 한동안은 이혼, 돌싱 이야기만 들어도 스트레스였는데 말이죠. 지금은 이렇게 사연글을 보낼 정도의 소재거리 정도가 된 거죠. 제 글을 읽고 함께 즐겨주신다면 저도 기쁘답니다. 이렇게 긴 글을 쓰는데 어색한 점도 있었지만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마음으로 써보았어요. 읽어주신 분들 모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언젠가 결혼한 친구가 이런 말을 해주더라고요. 세상에는 여자 혼자 살면 불행해질 일이 없는데 남자 때문에 불행해지는 여자가 훨씬 많다고요. 결혼 전에는 무슨 말인지 언뜻 이해가 가지 않았었는데 이제는 확실히 알 것 같아요. 저는 얼마 전에 이혼을 하고 아주 홀가분한 마음으로 살고 있어서 짧은 결혼 생활 동안 전 남편 때문에 얼마나 불행했었는지 새삼 깨닫고 있어요. 제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땠길래 초단기 이혼을 했는지 궁금하시지 않나요? 지금부터 제 사연을 들려드려 볼게요. 친한 동생의 한풀이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20대 중반부터 유명 프랜차이즈 커피숍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어요. 제가 일 시작할 때만 해도 지금처럼 매장이 많지 않았고 본사 직원으로 승진할 수도 있었던 좋은 시기였죠. 커피 만드는 게 정말 재밌고 제 적성에 잘 맞아서 저는 몇 년 동안 한 매장에서 꾸준히 일을 했어요. 그러다가 매장의 매니저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친구들보다 일찍 일을 시작해서 아직 학교를 다니거나 회사를 갓 들어간 친구들과는 다르게 좀 여유 있게 돈을 벌 수가 있었죠. 남편도 같은 매장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만났어요. 동갑이었지만 제가 매니저였고 대학생인 남편은 초보 알바생이었기에 제가 옆에 붙어서 열심히 일을 가르쳐 주었답니다. 그러다 보니 대화도 잘 통하고 유난히 다정한 남편의 모습에 끌리게 돼서 남편의 구애로 풋풋한 연애를 시작하게 되었죠. 우리 자기는 벌써 매니저까지 하고 있고 정말 대단하다. 월급도 많이 받지? 난 정말 자기처럼 똑 부러지는 여자는 처음이야. 너무 멋져 보여. 쑥스럽게 뭘 그런 말을 해. 자기도 이제 복학했으니까 앞으로 좋은 직장 구하면 나보다 더 잘 벌 텐데 뭐. 그동안 내가 열심히 뒷바라지 해줄게. 연애 초반에야 뭔 말을 못하나요? 그렇게 시작된 저의 뒷바라지가 무려 5년이었어요. 제가 돈을 더 번다는 이유로 데이트 비용은 거의 제가 냈고요. 남편은 커피숍 알바도 6개월도 안 돼서 그만두고 계속 다른 아르바이트를 수없이 바꿔가며 하더라고요. 그 후론 취직 준비한다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징징대는데 제가 다 받아줘야만 했죠. 어떻게 서류에서 자꾸 떨어지지? 도대체 문제가 뭐냐고. 자기는 이런 스트레스 모를 거야. 맨날 똑같이 커피숍에서만 일했으니 취준생의 스트레스를 이해나 하겠어? 아, 치킨 땡긴다. 우리 치킨 시켜 먹자. 나도 일하면서 스트레스 많이 받아. 진상 손님 상대는 다 내가 해야 되는데 나는 뭐 쉽게 일하는 것처럼 말한다. 그리고 방금 저녁 먹었는데 뭔 치킨을 또 먹어? 아, 몰라.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꾸 기름진 게 땡겨. 전에는 내가 말만 하면 사주더니 이젠 은근히 눈치 준다. 좋은 회사 취직할 때까지 뒷바라지 해준다며. 내가 좋은 데를 취직해야 얼른 결혼하고 집도 사고 남들처럼 살 거 아니야. 네가 날 도와줘야지. 무슨 눈치를 준다 그래. 내가 한 달에 너한테만 얼마를 쓰는데 그런 말을 해? 니네 엄마보다 내가 네 밥 더 챙겨 먹일걸? 시어머니 될 분한테 니네 엄마라니. 너 말 좀 조심해서 해. 누가 들으면 부모님 안 계신 거 티낸다고 그래. 특히 우리 엄마 만나면 말 이쁘게 하고. 야, 뭐라고? 너 말 다 했어? 제가 정색을 하자 남편이 입을 꾹 다물고 눈치를 보더라고요. 사실 전 부모님이 고등학생 때 돌아가셨어요. 누구보다 행복한 가족이었는데 부모님이 함께 차를 타고 가시다가 사고를 당해서 그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죠. 그래서 전 너무나 힘든 고등학교 시절을 보냈답니다. 가까운 친척들과 친구들이 돌아가며 제가 나쁜 짓을 안 하도록 지킬 정도였어요. 부모님과 함께 살던 집에서 저 혼자 매일 울면서 버티며 살았고 입시도 포기해버려서 대학도 가지 않았죠. 그렇게 방황하다가 커피숍 알바를 시작하면서 다시 희망을 품으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죠. 남편에겐 제 모든 사정을 다 말했고 저를 따뜻하게 품어주는 남편에게 더욱 의지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미안. 내가 말 실수했어. 난 그런 뜻이 아니고
우리 엄마가 혹시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말을 좀 가려서 하면 좋겠다는 뜻이었어. 야, 그래도 넌 혼자 서울 금싸라기 동네에 30평대 아파트 살잖아. 거기다 매달 월급도 많이 받고. 난 네가 부럽다. 너는 서울에 있는 아파트랑 네 부모님 선택하라면 아파트 선택할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거지. 부모님 잃은 건 그 어떤 거로도 보상이 안 되는 거야. 난 우리 엄마 아빠만 살아올 수 있으면 거지가 돼도 상관없고 내가 어디 평생 아파도 상관없어. 네가 내 심정을 알아? 아, 미안해. 미안하다고. 뭘 또 그렇게 발작을 해? 어느 땐 다정하게 굴다가도 또 어느 땐 이렇게 정 떨어지는 말을 서슴없이 해서 도대체 얘의 본성이 뭘까 고민이 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한테 의지하는 부분이 크다 보니까 계속 사귀게 되었고 그 사이 남편도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되었어요. 알아주는 곳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취직을 한 게 대견했죠. 3년이 넘어도 취직을 못하고 공무원 할까 그러고 있길래 진짜 취직 못할 줄 알았거든요. 그러는 동안 벌써 만난 지 7년이 다 되어 가더라고요. 우리 벌써 만난 지가 이렇게 오래됐네. 이제 나도 취직했으니까 우리 결혼하자. 내가 행복하게 해줄게. 우리 부모님 먼저 만나 뵙자. 그동안 네가 싫다고 해서 한 번도 뵌 적 없잖아. 우리 엄마 은근히 서운해했어. 너 모아둔 돈은 얼마나 있는데? 결혼하는 게 애들 장난이야? 돈이 얼마나 많이 드는데. 돈이 뭐가 중요해? 앞으로의 미래를 보고 하는 거지. 돈 들 것도 없잖아. 내가 니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는데. 네가 원하면 침대는 새로 하나 사던지. 뭐? 우리 집에 들어와 산다고? 내가 허락한 적이 있었어? 야, 서운하게 그게 무슨 소리야. 멀쩡히 좋은 집을 두고 왜 다른 집을 구해? 정 다른 곳에 살고 싶으면 일단 너네 집에서 살다가 대출받아서 더 좋은 데로 이사 가면 되잖아. 우리 엄마도 그렇게 하래. 너 우리 집 얘기 니네 엄마한테도 다 한 거야? 당연한 거 아니야? 결혼할 건데 사정을 다 알아야지. 네가 집 있는 게 뭐 비밀도 아니고 오히려 좋은 거잖아. 결혼하기 전부터 제가 살고 있는 집을 마치 지네 집처럼 생각하고 있는 게 좀 황당하더라고요. 어쩐지 그렇게 제 집에 찾아오고 싶어하고 자꾸 집에서 편하게 데이트하자는 것도 짜증났거든요. 왠지 제 집 때문에 저랑 이렇게 오래 만나고 또 결혼까지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닌가 하는 마음이 들어서 찝찝한 마음은 감출 수가 없더라고요. 어쩌다 보니 남편에게 떠밀려 시부모를 처음 만나게 되었답니다. 남편의 집은 처음 가보게 됐는데 생각보단 좀 더 열악해서 놀랐어요. 서울에서도 가장 못 사는 동네에 있는 허름한 빌라에 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남편이 제 집에 와서 살고 싶어 했었나 봐요. 사귄 지가 그렇게 오래됐는데 어쩜 한번 찾아오지도 않니? 결혼 생각까지 있으면 보통 명절 때는 찾아와서 인사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니? 결혼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벌써부터 명절에 찾아뵙는 건 좀 그렇죠. 서로 부담된다고 생각했기도 했고요. 요즘 애들은 어쩜 이렇게 말대답을 따박따박 하는지 원. 네가 아픔이 좀 있다더니 그래서 그런가 모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걱정이다. 우리 집안 사람이 되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돼. 네? 모난 부분이요? 저 서비스직을 오래 했는데 여지껏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없는데요. 야야, 왜 또 그래? 어른이 말하면 그냥 들으면 되지. 봤지, 엄마? 내가 말한 대로 아주 똑부러지지? 이게 얘 장점이야. 이게 장점인지 소방 맞은 짓인지는 두고 봐야 알겠고, 내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면서? 결혼식 준비는 누구랑 할 거니? 그래도 어른이 같이 해야 될 거 아니니? 결혼식은 그냥 작게 했으면 해요. 전 부를 사람도 별로 없고요. 사실 전 안 해도 상관없는데 어머님 생각은 다르실 수 있으니까요. 우리 경철이가 도둑장가 가는 것도 아니고 왜 결혼식을 안 해? 내가 그동안 다니면서 뿌린 축의금이 얼만데. 네가 잘 모르겠으면 내가 알아서 준비할 테니까 그렇게 알아라. 그리고 신혼집은 경철이한테 들었는데 네가 지금 사는 집에서 살기로 했다며? 네, 일단 너무 바빠서 집을 따로 구할 시간도 없고요.
어차피 결혼해도 크게 달라질 것도 없으니까 경철 씨만 들어와서 살면 될 것 같아요. 듣자 하니까 아파트가 35평이라며? 방이 몇 개야? 방은 3개예요. 그래? 그럼 딱이네. 집도 넓은데 우리가 같이 들어가서 살면 어떠니? 그래도 방 하나 남네. 그건 나중에 손주 태어나면 우리 손주방 하면 되고. 아무리 제가 부모님이 없어도 시부모가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집에 들어와서 산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람들은 제가 얼마나 만만하면 이런 말을 내뱉는지, 시모의 말을 들으면서도 똑바로 들은 게 맞는지 정말 믿어지지가 않을 정도였어요. 남편과 시부는 이미 서로 말을 맞춘 듯 했어요. 가만히 제 입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아, 그건 좀 안 될 것 같은데요. 제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서 추억이 많은 집이라서, 그래서 사실 경철 씨와 같이 사는 것도 좀 망설여졌거든요. 아니, 뭐 우리가 같이 살면 더러워지기라도 한단 말이야? 우리가 새로운 가족인데 새 가족이랑 새 인생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지. 아무래도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죄송해요. 대신 신혼집 근처 작은 평수 아파트로 이사하시는 건 어때요? 제가 보증금이랑 월세는 부담할게요. 뭐? 우리 보고 지금 월세를 살라는 말이냐? 여기도 월세라고 들었는데 아닌가요? 작은 아파트여도 여기 월세 3배는 해요. 시모는 괜히 헛기침을 하고는 얼굴이 벌개져서 입을 꾹 다물어 버리더라고요. 시모는 제가 월세로 살고 있는 걸 모른다고 생각했나 봐요. 자기 아들이 팔푼이라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다니는 건 몰랐나 봐요. 그때는 순수해서 그러는 거라고 이해하려고 애썼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팔푼이 맞았네요. 그때 왜 아파트로 이사시켜준다는 말을 했는지 바보 같고 순박했던 제 자신에게 지금도 화가 나네요. 그때 당시에는 사랑하는 남자 집이 너무 허름하고 벽지도 누렇고 그런 모습을 보는 게 가슴이 아팠나 봐요. 저는 결혼식 전에 약속대로 시부모를 제 집 근처 동네 소형 아파트로 이사시켜줬어요. 3천만 원의 보증금까지 내줬고 매월 월세도 제가 부담했죠. 그것뿐인가요? 결혼식에 제 쪽으로 들어온 축의금으로 시부모 집에 새로 가전과 가구까지 싹 해줬어요. 결혼하는 새 신부는 전데 오히려 시모가 새 신부 대접 제대로 받았네요. 정작 저는 제가 살던 가전과 가구 그대로 살았고 남편은 몸만 들어왔으니까요. 게다가 시모가 결혼식 날 자기 친구들한테 며느리가 집 해주는 사람 봤냐면서 얼마나 자랑을 해대던지 부끄러우면서도 어깨가 으쓱하긴 했었네요. 그렇게 신혼생활을 시작했고 제가 아파트로 옮겨준 게 마음에 들었었는지 시모도 한동안은 저에게 참 잘 대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새 가족이 생겼다는 마음도 들었었죠. 남편도 회사에 적응해서 무난하게 다니고 서로 퇴근 시간 공유해서 저녁밥 만들어 먹고 혼자 살다 둘이 사는 재미도 있더라고요. 남편 놈과의 결혼 생활은 그때가 가장 좋았던 것 같네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본색이 슬슬 드러나기 시작했거든요. 네가 우리 부모님 집 월세 내주는 게 고마우면서도 좀 부담되고 그렇네. 얼만지 말을 안 해서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는데 생각난 김에 한번 찾아봤더니 월세가 좀 세더라. 괜찮아. 내가 내준다고 약속한 거니까 당분간 내가 낼게. 근데 우리 아기도 생기고 그러면 당신 월급에서도 절반은 부담해야 돼? 그땐 뭐 자기 월급도 좀 오르겠지. 아니, 그래서 말인데 지금부터 그 돈을 저축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나 많이 모을 수가 있겠어? 쓸데없는 월세가 줄줄 샌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까워서 그래. 왜 아까워? 네 돈도 아니고 내 돈인데 거기다 자기 부모님이 사시는 건데 그 돈이 아까워? 아니, 그 말이 아니고 여기 방이 2개나 남아돌고 우리만 살기도 너무 넓잖아. 사는 게 좀 복작복작해야지. 우리 부모님도 같이 사는 게 어때? 같이 살면 정도 더 많이 들고 진짜 가족이 되는 거지. 너 아직도 우리 부모님 서먹하잖아. 그 얘기는 이미 끝난 거 아니었어?
일 끝나고 오면 편하게 쉬어야 되는데 시부모랑 살면 내 집에서 편할 수가 있겠어? 절대 안 돼. 다신 얘기 꺼내지도 마. 이놈의 시모와 제대로 작당을 한 건지 바로 다음 날에 시모가 전화가 오더라고요. 너 어제 또 경철이 잡았니? 내가 경철이한테 말 전하라고 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큰 집에서 같이 살면 되는데 뭐하러 생돈을 낭비하니? 내가 같이 살면 니네 밥도 해주고 살림도 해줄 텐데. 네가 편하면 더 편하지 도대체 불편할 게 뭐니? 저희는 집에 거의 없어서 청소하고 할 것도 없어요. 청소도 로봇 청소기 돌리면 되고요. 요리도 간단하게만 해서 별로 치울 것도 없어요. 아니 뭐라고? 도대체 뭘 해먹길래? 너 일한다는 유세로 우리 아들 맨날 배달 음식만 먹이는 거 아니야? 난 그렇게 안 키웠다. 나는 아침부터 국도 새로 해서 맨날 따뜻한 밥 먹여가며 키웠어. 어머니, 경철 씨랑 사귀는 7년 동안 점심 도시락까지 싸서 보내고 그랬어요. 저도 혼자 산 지 오래돼서 요리 꽤 해요. 보지도 않고 그런 말씀하시니 서운하네요. 그래? 그래, 어디 한번 얼마나 대단한지 기대하마. 명절 때 네 솜씨 제대로 보여주면 되겠네. 어휴, 무슨 말을 못하게 쏘아대니? 아주 집 하나 가진 게 유세다 유세야. 시모는 원하는 대답을 듣지 못하자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어버리더라고요. 저야말로 왜 이렇게 남편과 시부모 집도 아니면서 내 집에 이렇게 관심이 많고 집착을 하는지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제가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곰팡이내 나는 빌라에서 살고 있었을 거 아닌가요? 평생 살아보지도 못했을 아파트에서 이사시켜주고 월세까지 내주는데 도대체 어디까지 욕심을 부리려는 건지 너무 화가 났어요. 그 후로도 남편이 계속 말을 꺼냈지만 저는 정색하고 대꾸도 하지 않았죠. 몇 번 시도해도 안 되니까 포기했는지 같이 살자는 말은 더 이상 안 하더라고요. 저는 남편 놈이나 시모한테도 너무 질려버려서 당연 시댁도 찾아가지 않았고 그렇게 또 몇 달의 시간이 지나갔죠. 그러다가 또 다른 일이 터지고 말았어요. 제가 퇴근하고 집에 들어왔는데 남편이 씩씩대며 저를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더니 서류 봉투 하나를 저한테 팍 던지는 게 아니겠어요? 저는 영문을 몰라 서류 봉투 안을 들여다보았어요. 이건 또 어디서 찾았어? 야, 우리가 진짜 부부고 가족이냐? 나한테 또 속이는 거 있어? 너는 그러고도 남으래야 어떻게 지금까지 감쪽같이 속여? 너 진짜 무서운 애다. 아니, 말은 정확하게 해야지. 이게 왜 속인 거야? 이게 우리 재산도 아니고 너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 건데 내가 너한테 다 말해야 돼? 당연하지. 부부인데 당연히 모든 걸 말해야지. 내가 이거 안 찾았으면 너 평생을 비밀로 했겠네. 와, 진짜 정 떨어진다. 아니, 그건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내가 물려받은 아파트인데 왜 너한테 말해야 되냐고, 네 집이 아닌데. 그나저나 너 그건 어떻게 찾았어? 내 서랍을 다 뒤졌어? 내 물건 좀 찾으려고 살펴보다가 우연히 봤다. 네 아파트라고? 야, 우리가 부부인데 우리 공동 재산이지. 넌 아파트가 두 채나 있으면서 우리 부모님은 월세를 살게 하냐? 진짜 니네 부모님이면 네가 그랬겠어? 시부모를 남으로 생각하니까 그렇게 행동한 거지. 진짜 너무하네. 그건 우리가 이혼한다 해도 내 명의고 내 재산이야. 너한텐 아무 권리가 없어. 너야말로 월세 보증금 할 돈도 없으면서 이 정도 아파트에서 공짜로 살면 그것만으로도 나한테 고마워해야 되는 거 아니야? 니네 부모 집도 내가 월세 내주는데 너는 어떻게 고맙다는 말 한마디를 안 해? 그리고 지금 그 집은 세입자가 있어. 근데 세입자 쫓아내고 니네 부모 데려다 살게 하니? 니네 부모? 말 또 저렴하게 한다 진짜. 세입자 있으면 다달이 월세도 받는 거네? 그렇게 돈을 긁어모으면서 내 월급에서 생활비는 왜 받아가냐? 가뜩이나 코딱지만큼 버는데. 야, 말 좀 바로 하자. 그럼 내가 니네 부모 집 월세에다가 각종 보험하고 공과금도 다 내는데 내가 생활비까지 다 내야 돼? 그럼 넌 뭐하고? 넌 월세도 안 내고 여기 사는데 네가 요리를 하기를 해, 청소를 하기를 해. 야, 차라리 그럴 거면
나 혼자 사는 게 100번 낫겠다. 내가 너무 손해라고 생각하지 않아? 내가 이런 네 모습에 정이 떨어지는 거야. 무슨 여자가 이렇게 계산적이고 드센지 한 번 말하면 지질 않지 아주. 네가 남편을 이렇게 개무시하는데 내가 밖에 나가서 길을 펴고 일을 하겠냐? 우리 엄마가 한 말이 딱 맞아 아주. 제가 어디 틀린 말 했나요? 여러분이 생각해도 제 말이 다 맞지 않나요? 저야말로 왜 결혼을 하고 그 집안에 휘말려 들어가지도 않을 생돈을 다 부담하고 살아야 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기 시작했죠. 남편이랑 살아서 신나고 즐거운 것도 아니고 싸움하는 날은 점점 늘어가고 시모는 매일 집 타령으로 전화가 오고 안 받으면 몇십 통을 하고요. 제가 다른 아파트가 있다는 걸 팔푼이인 남편 놈이 바로 말을 했겠죠. 역시나 바로 불이 나도록 전화가 오더니 그래도 받지 않자 시모가 밤에 집으로까지 찾아왔답니다. 너는 집에 있으면서 왜 전화를 안 받아? 너처럼 시어머니를 대놓고 무시하는 애는 살다 처음 본다. 저도 퇴근하고 지금 방금 들어왔어요. 근데 무슨 일이세요? 너 다른 아파트가 또 있다는 게 정말이냐? 그걸 감쪽같이 속인 거야? 속인 게 아니고 말씀드릴 필요가 없어서 안 드린 거예요. 지금 그것 때문에 이렇게 화가 나신 거예요? 그럼 당연하지. 우리가 가족이 맞긴 하니? 어떻게 우리한테 감쪽같이 속이고 월세를 따박따박 받아서 네 주머니에 챙기고 있었던 거야? 어머니, 말을 이상하게 하시네요. 제가 어머니 아파트를 뺏어다가 숨긴 것도 아닌데 꼭 그런 것처럼 말씀을 하시네요. 왜 화를 내시는지 전혀 이해도 안 가고요. 긴 말할 거 없고 우리가 이 집에서 같이 사는 게 그렇게 싫으면 지금 세주고 있는 아파트 세입자 내보내. 우리가 거기 들어가서 살 테니까. 그럼 월세 낼 필요도 없잖아. 나도 우리 집에서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고. 우리 집이라. 시모의 말을 듣고 있으니 시모가 제 집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 있었어요. 제 부모님이 남겨주신 제 집인데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자기들 집이 되었다고 단단히 착각을 하고 있는 모양이었어요. 시부모가 저를 진심으로 정말 아껴주고 딸처럼 생각해줬다면, 또 제가 그런 마음을 느꼈다면 왜 시부모가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았겠어요. 진정으로 딸처럼 대해줬다면 제가 먼저 나서서 이 집에서 같이 살자고 돌아가신 부모님 대신해서 앞으로 남은 인생 친부모님처럼 모시겠다 말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인간과 그 인간 엄마는 저를 한순간도 진짜 가족으로 생각해주지 않았죠. 그저 돈 잘 벌고 서울에 아파트도 있는 호구 하나 잘 잡았다고 생각했겠죠. 지금 돌아보면 그 인간이 정말 저를 사랑했던 건지 아니면 제 집을 사랑했던 건지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저는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하늘에 계신 부모님이 지금 내 모습을 본다면 뭐라고 말을 해주셨을까? 부모님에게 지금의 내 상황을 떳떳하게 보여줄 수 있을까? 그에 대한 대답은 모두 아니오였어요. 모든 게 분명해진 거죠. 저는 호구 잡힌 잘못된 결혼 생활을 하고 있었고, 더 이상 제 인생을 좀먹는 이 생활을 더는 이어갈 수가 없다고 판단했어요. 더 늦기 전에 이혼을 해야겠다고 다짐했죠. 저의 생각과 감정이 모두 정리된 뒤에 남편에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마주보면서 서로 웃었던 게 언젠지 기억도 안 나네. 입만 열면 매일 싸우기 바쁘고 싸움 끝은 항상 아파트로 끝나고. 나는 더 이상 못하겠어. 우리 이혼하자. 뭐? 이혼? 누구 마음대로 이혼을 해? 내가 뭘 잘못했는데? 네가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구나. 그거 아파트 있는 거 들키니까 이혼하자는 거지? 너는 남편보다 그 아파트가 더 좋냐?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너야말로 어떻게 모든 얘기가 아파트로 끝나? 집착도 정도껏 해야지. 그래, 네가 나 몰래 그 아파트 팔아먹을까 봐 불안해서 못 살겠다. 너는 지금 사는 집도 혼자 가지려고 나한테 무슨 수를 써도 쓸 놈이야. 당장 이혼해. 내가 바람을 폈냐? 너를 때리기를 했냐? 이혼이 무슨 개 이름인 줄 아냐? 난 이혼 절대 못해. 이혼할 거면 이 집 팔아서 반은 나 줘. 안 그럼 소송 걸어서라도 반반으로 나눠 가질 거야. 그래,
이 집을 놔두고 네가 쉽게 이혼을 하겠다고 할 리가 없지.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어디 한번 소송으로 가보자. 그동안 결혼 생활하면서 누가 돈을 더 많이 냈는지, 누가 돈을 토해내야 되는지 한번 가려보자고. 그렇게 이혼 전쟁이 시작되었어요. 결혼은 참 쉬웠는데 이혼은 정말 전쟁과도 같더라고요. 특히 돈이 걸려 있으니 그 사람의 바다 끝까지 보여주더군요. 시모는 정말 미친 사람처럼 온 힘을 다해 이혼을 막으려고 별수를 다 썼어요. 어느 날은 울면서 전화해서 이혼하지 말라고 사정을 하다가 어느 날은 갑자기 집으로 쳐들어와서 어린애처럼 땡깡을 부리기도 하고요. 제가 무응답으로 일관하자 아주 싸늘한 얼굴로 집에 또 찾아왔더군요. 내가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이혼 소송을 건다고? 네가 진짜 미쳤구나. 이건 경철 씨랑 제 문제예요. 어머님은 좀 나서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뭐라고? 이 싸가지 없는 게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어. 그러니까 부모 없는 애는 거두면 안 된다는 소리가 있는 거야. 머리 검은 짐승은 일에서 정을 주면 안 돼. 이혼이 그렇게 쉽냐? 그렇게 인생을 막 살면 하늘에 있는 네 부모가 퍽이나 좋아하겠다. 아줌마, 말 좀 가려서 해요. 막말로 아줌마가 나를 거뒀어요? 내가 아줌마랑 아줌마 아들을 거둬준 거지. 집 해주고 용돈도 주고 월세도 내주고. 누가 누굴 거뒀는데 뭔 정신 빠진 소리야? 왜? 이제 호구가 없어진다니까 아주 겁나 죽겠나 보지? 뭐? 아줌마? 이게 미쳤나? 이 되바라진 게 진짜. 시모가 순식간에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대기 시작했어요. 순간적으로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시모의 손목을 움켜잡고 비틀어 버렸죠. 시모가 얼굴이 벌개져서 노으라며 악을 쓰더라고요. 아줌마, 정신 차려. 요즘 시대에 어디 함부로 손모가지를 놀려요? 아들은 이혼 소송에 엄마는 폭행죄로 경찰서 한번 가보려고 그래요? 저는 시모에게 빽 쏘아대고 시모의 팔을 팍 밀어버렸어요. 시모가 놀랐는지 어버버하며 저를 쳐다보다가 안 되겠는지 얼른 내빼더라고요. 저는 아빠 친구분한테 소개받은 변호사와 상담해서 이혼 소송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행동으로 들어갔죠. 저는 시부모가 살고 있는 아파트로 향했어요. 아파트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던 중년의 남성분과 인사를 나누고 함께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갔습니다. 배를 누르고 시모가 같이 간 남자의 얼굴을 보더니 얼른 문을 열어주더군요. 어머, 부동산 사장님이 연락도 없이 여긴 어쩐 일이세요? 예, 안녕하셨죠? 시모는 부동산 사장님 옆에 서 있는 저를 발견하고는 흠칫 놀라더라고요. 아니, 얘는 여기 왜 있어? 둘이 같이 온 거예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집 안으로 불쑥 들어갔어요. 그 뒤를 이어 부동산 사장님이 들어오고 시모도 얼떨떨한 얼굴로 들어와 문을 닫더군요. 제가 어머님 말씀을 너무 안 들은 것 같아서 이제라도 어머님 말씀을 좀 들으려고요. 어머님이 그러셨죠? 제가 세주고 있는 세입자 내쫓으라고요. 응? 그래, 그랬지. 네가 웬일이냐, 내 말을 듣고. 그래서 그 세입자 내쫓고 우리가 거기서 살면 되는 거냐? 이혼은 안 하기로 경철이랑 말이 잘 된 거야? 제 말에 시모가 화색이 돌아 신나게 떠들기 시작했죠. 그동안 세입자한테 너무 친절하게 대해줬는지 주제를 모르더라고요.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지 자리가 어딘지 좀 알게 해주려고요. 당장 집 빼고 나가요. 지금 이혼 소송 중이고 어차피 이혼은 정해진 거니까 그만 질척대고 내 집에서 꺼지라고요. 아니, 그게 무슨 말이야? 이 집을 나가라는 소리야? 네가 뭔데, 네가 무슨 권리로 그딴 말을 해? 이깟 월세 좀 내주고 있다고 유세 떠냐? 네가 안 내면 우리 경철이가 계속 내주고 살면 되는 건데 네가 뭔데 나가라 말아야 건방지게? 아줌마, 진짜 말 못 알아듣네요? 여기가 내 집이라고. 그쪽 아들이랑 아줌마가 그렇게 침 흘리던 월세 주는 아파트가 바로 여기라고요. 그쪽이 내 세입자라고. 그니까 오늘 당장 나가요.
어차피 이 가전이랑 가구들도 다 내 돈으로 사준 거니까 몸만 나가면 되겠네. 시모는 제 말이 믿기지가 않는지 고개를 계속 저으며 현실을 부정하더라고요. 저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부동산 사장님에게 모든 걸 맡기고 자리를 떠나려고 했어요. 그때 돌아서는 제 종아리를 시모가 낚아채고는 질질 매달리는 게 아니겠어요. 세아가, 우리 며느리야. 내가 그동안 섭섭하게 한 게 있다면 모두 사과하마. 내가 다 잘못했어. 우리 경철이는 아무 잘못도 없어.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너한테 말만 전한 거야. 앞으론 네 아파트엔 숟가락 하나 걸칠 생각도 안 하고 쥐 죽은 듯이 살게. 대신 여기에만 계속 살게 해주면 안 되겠니? 여기서 나가면 우리가 또 어디로 가겠니? 역시 숟가락 걸칠 생각을 하고 있었나 보네. 어디긴 어디예요. 이런 데서 살 능력 없으면 예전에 살던 그 곰팡이 핀 투룸으로 다시 돌아가야지. 그러게 욕심 좀 정도껏 부렸어야지. 아줌마 말대로 내가 이 집 아줌마한테 안 주고 다른 사람한테 세줬으면 지금까지 모은 돈이 얼마였겠어요? 내가 계속 참아주니까 진짜 호구 하나 제대로 문 것 같았어요? 이거 놔요. 저는 시모의 손을 팍 쳐버리고 아파트를 나와버렸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악을 쓰며 우는 시모의 마지막 발악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집으로 돌아간 저는 다음 행동을 개시했죠. 저는 남편의 짐을 모조리 싸서 현관 앞에다 싸놨답니다. 사실 짐이라고 할 것도 별로 없고 옷이랑 신발 정도였죠. 거의 다 제 돈으로 사서 입혔던지라 그냥 다 버려버리고 싶었지만 거지한테 적선하는 셈치고 그냥 다 가지고 가라는 마음으로 박스에 다 처박았답니다. 그리고 현관 비밀번호도 바꿔버리고 남편이 찾아와서 문 열라고 소리 지르고 난리칠 게 뻔했기 때문에 저도 집을 나와버렸어요. 저야 뭐 이혼 소송이 진행될 동안 호텔에서 살아도 될 정도로 돈은 있거든요. 그놈에게 말은 안 했지만 돌아가신 아버지가 대기업 임원을 하셨기 때문에 집 말고도 아버지 고향의 땅도 꽤 있고 물려주신 주식이랑 현금도 꽤 되고요. 남편 놈에게 다 말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분명히 저를 살살 꼬드겨서 주식이며 현금이며 야금야금 채갈 생각을 했을 게 뻔하니까요. 역시나 저녁에 집에 왔는지 전화가 불이 나도록 오더군요. 야, 너 어딨어? 당장 집으로 못 와? 내 짐 다 빼고 지금 뭐 하는 짓인데? 소장도 받았으면서 딱 보면 몰라? 거긴 네가 10원 한 장 보탠 거 없는 내 집이잖아. 당장 네 짐 갖고 꺼지라는 소리야. 엄마가 울면서 전화 오셨어. 얼마나 우시는지 졸도하실 것 같아. 네가 그러고도 사람이야? 그 아파트가 진짜 네 거였어? 너 진짜 끝까지 사람을 갖고 노냐? 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이젠 꺼지라고? 웃기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이혼하는 마당에 시부모님 제 집에서 사세요. 이러니? 내가 이혼 결심한 50%가 네 엄마 때문이야. 너랑 네 엄마 반반 책임이라고. 야, 피곤하다. 이제 그만 내 인생에서 좀 꺼져줘라. 너 그 긴 세월 추억이 얼마나 많고 사랑했는데 그걸 이렇게 망가뜨릴 수가 있냐? 고작 그 아파트 때문에? 우리 엄마도 너한테 미안하다고 하셨어. 너도 좀 진정하고 우리 만나서 대화로 좀 풀어보자. 어? 나 너 사랑해. 너 없으면 못 산다고. 내가 아니라 내가 가진 아파트를 사랑하는 거겠지. 결혼하니까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같고 그랬어? 밥 안 먹어도 배불렀겠어 그동안. 너나 네 엄마나 적당히만 욕심 부렸어도 내가 이렇게 정 떨어지진 않았을 거야. 황금알을 낳는 거위배를 병신처럼 가른 거야 네가. 앞으로 연락하지 마. 모든 연락은 변호사 통해서 할 거니까. 남편 놈이 제가 일하는 커피숍으로 찾아올 게 뻔했기에 일주일 정도는 휴가를 썼어요. 역시나 일주일 동안 매일 찾아왔었다고 직원이 말해주더라고요. 그 후부터는 일하다가 남편이 찾아오면 얼른 숨었고 직원들이 남편을 돌려보냈죠. 그렇게 몇 달 후 드디어 이혼 소송의 판결이 나왔고 당연히 제가 승소했죠. 남편은 아파트를 반반으로 나눠야 한다는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펼쳤지만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가졌던 저의 재산이니 당연히 기각됐고요.
오히려 생활비며 공과금을 다 제가 냈기 때문에 남편한테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죠. 물론 8년을 매일 붙어 있다가 헤어지면 혼자 살아갈 수 있을지 허전하진 않을지 걱정도 되었는데요. 이혼이 확정되고 남편 놈이나 그놈 엄마한테서 드디어 놓아졌다는 생각을 하니 어찌나 홀가분하고 행복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너무 지긋지긋했었는데 자유의 몸이 되니 그놈 얼굴도 희미해질 정도였죠. 그렇게 몇 달이 흐르고 저는 다시 결혼 전처럼 열심히 커피를 만들면서 저의 인생을 다시 찾아가고 있었죠. 그 인간이 찾아오면 얼른 숨어서 그동안 마주치질 않았는데 그날은 하필 제가 매장 밖에 나와 있을 때 들어오던 전 남편과 딱 마주쳐버렸네요. 아, 드디어 만났네. 너무 잘 숨어서 죽었는 줄 알았다, 야. 거의 6개월 만인가? 남편은 밑바닥까지 끌어내리고 너는 아주 얼굴 좋아 보인다. 말하는 꼬라지하고는 이혼한 마당에 왜 자꾸 여길 찾아오는 거야? 이렇게 만났으니 내가 마지막으로 말할게. 다신 여기 찾아오지 마. 또 찾아오면 그땐 업무 방해죄로 경찰 부를 거야. 아, 네가 뭔데 오라 말아야. 여긴 누구나 올 수 있는 커피숍이야. 그리고 네가 여기 주인이라도 돼? 끽해야 매니저 주제에. 매니저로 일하는 게 도대체 몇 년이냐? 넌 인생에 발전이 없어. 솔직히 말해서 죽은 니네 부모가 남겨준 집 말고 네가 뭐 별 볼 일이 있냐? 정신 상태 불안정한 거 불쌍해서 걷어주니까 우리 부모님을 무슨 도둑 취급하면서 이혼 소송까지 걸고. 너 때문에 우리 엄마 충격받아서 치매 초기랜다. 어떻게 책임질래? 나야말로 너 고소할 거야. 너 같은 걸 믿고 결혼까지 했던 내가 불쌍하다. 너야말로 코딱지 같은 회사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 주제에 누구한테 발전을 운우네? 그러는 넌 니네 부모가 뭐 개뿔 남겨줄 거라도 있어? 아, 있네. 니네 엄마랑 너랑 분수 모르고 남의 거 탐하는 게 똑같네. 물려받았나 보다야. 뭐? 이게 진짜 보자 하니까? 전 남편이 저를 때리려는 듯이 팔을 확 올리더라고요. 그걸 본 남자 직원이 얼른 달려와서 팔을 딱 막아주었죠. 사장님, 괜찮으세요? 이건 또 뭐야? 그새 남자라도 생겼냐? 근데 뭐? 사장님이라고? 이 매니저, 이 인간한테 이 커피숍이 누구 건지 좀 말해줄래? 1년 전에 사장님이 인수하셨죠. 사장님이시죠? 그 인간, 그 말을 듣고 입이 떡 벌어져서 다물지를 못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가 운영하는 이 지점은 매출이 높기로 유명한 걸 전 남편도 알거든요. 네가 여기를 인수했다고? 그럴 돈이 어딨어서? 아니, 돈이 있다고 해도 본사에서 너한테 넘긴 게 말이 돼? 네가 뭐라고? 너나 나를 호구로 알고 우습게 알겠지. 내가 본사 소속으로 이 매장에서 일한 게 12년이다. 평생을 변두리 빌라 월세로 사는 넌 뭐 상상도 못할 액수겠지만 이 정도 매장 인수할 돈이 있어, 내가. 아니, 1년 전에 인수한 거면 이혼 전이잖아. 아파트도 모자라서 이것도 속였던 거야? 너 진짜 치가 떨리게 무섭다. 말하면 내가 뭐 어떻게 할까 봐? 부부 사이에 비밀이 없어야지. 너는 진짜 사악하고 무서운 년이야. 그 콧구멍만한 아파트도 그렇게 침을 흘렸는데 내가 이 큰 매장 사장이라는 걸 네가 알았어 봐. 너란 위인을 내가 몰라? 넌 당장 회사 때려치고 여기 점장한다고 징징거리면서 졸랐을 놈이야. 그러다가 지가 사장 행세하겠지. 네 엄마는 맨날 여기 출근 도장 찍어가며 지 아들이 여기 사장이라고 사돈의 팔촌 다 끌고 와서 공짜 커피 달라고 생떼 썼을 거고. 상상만 했는데도 벌써 지긋지긋하다. 이제 잘 알았지? 여기 내 거니까 다신 여기 그림자도 비추지 마. 또 오면 바로 경찰서 끌고 갈 거니까 각오해. 난 한다면 하는 거 잘 알 거야. 전 남편은 벌개진 얼굴로 주먹을 꽉 쥐고 파르르 떨더라고요. 오래 만난 사이다 보니 저놈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빤히 보였죠. 이 매장이 자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그 기회를 놓쳤으니 얼마나 속에서 열불이 나겠어요. 저는 차갑게 전 남편을 지나쳐서 매장으로 들어갔죠. 전 남편은 한참을 매장 앞에서 망부석처럼 굳어 있다가
터덜터덜 발길을 옮기더라고요. 사장님, 또 왔어요. 저기 밖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요. 괜찮아. 만약 들어오면 이 매니저가 좀 내보내줄래? 매번 이런 부탁해서 미안해. 안 들어오면 그냥 두고. 이게 무슨 부탁이에요.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죠. 저 손님 때문에 매장 분위기가 이상해지니까 민폐 손님 내쫓는 것도 다 업무의 일환 아니겠어요? 그 후로도 종종 커피숍 밖에서 힐끔거리는 전 남편을 발견하고 직원들이 말해주었는데요. 전 신경도 안 쓰고 제 할 일만 했죠. 그러다 보니 점점 오지 않았고 어느 순간 안 보이더라고요. 누구나 올 수 있는 오픈된 장소이다 보니 사실 언젠간 또 기웃거릴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요. 오랫동안 저와 함께 일하면서 저를 지켜주는 든든한 직원들이 있어서 위기 상황이 와도 겁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사장이지만 저는 커피를 만들고 매장에서 활기차게 일하는 순간이 정말 좋고 제가 살아있는 걸 느낄 수가 있어서 이렇게 매일 나와서 계속 일하고 있어요. 하늘에 계신 저의 부모님도 제가 씩씩하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셔야 안심하실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전 남편이 와서 행패를 부리는 순간이 오더라도 저는 저의 매장을 지키며 매일매일 열심히 일을 할 거랍니다. 세상에 혼자 남겨져서 저를 진심으로 아껴줄 가족을 만들고 싶었기에 전 남편과 그놈 부모에게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어요. 부모님이 없다고 대학 못 갔다고 무시해서 마음의 상처를 입어도 괜찮은 척하며 바보처럼 헤헤거렸고요. 계속 그 집구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았다면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도 다 뺏겼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철렁한데요. 사람을 너무 믿고 대책 없이 결혼을 결정한 건 정말 후회스럽지만 그래도 1년의 결혼 생활만 하고 단칼에 그 집구석을 끊어버린 건 정말 스스로도 대견하게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혼자 남겨지는 게 두렵기도 했지만 부모님은 제가 행복하게 사는 걸 바라실 거라는 생각만을 하며 단호하게 끊어냈던 것 같아요. 당분간은 일만 하고 저 혼자서도 잘 사는 연습을 해보려고 해요. 혼자서도 잘 살아야 다른 누군가를 또 만나도 함께 잘 살 수 있으니까요. 제 사연 들어보셨는데 어떠셨나요? 여러분도 저도 혼자서도 당당한 인생 멋지게 살아가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